제가 신고에 처형된 인민만 100명이 넘습니다. 자랑스러운 성과였죠. 모란봉 구역 인민들은 모두 나를 두려워했죠. 나에게 잘못 보일까 늘 안절부절했죠. 겨우 반장 완장 하나 꿰차고 마치 왕이 된 듯이. 그렇게 북한의 충성스런 개로 살았습니다. 이웃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작은 흠결도 놓치지 않고 신고하며 살아온 북한 체제가 가장 신뢰하는 감시자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탈북자, 그리고 그의 치매 노모 때문에 이 30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호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바로 자신이 평생 감시하던 이웃이었습니다. 보위부는 비웃었습니다. 겨우 치매 걸린 노인 하나 때문에 충성심을 버린다고? 100명을 죽인 내가? 그 오만한 조롱이 그녀의 마지막 양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결과는 강력,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단 8시간 후 60대 여성이 총탄이 빗발치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차가운 새벽 물소리, 떨리는 손으로 강물을 헤치며 100명의 목숨을 앗아가던 그 손으로 마침내 자신의 자유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젠 아무도 감시하지 않겠다. 단 한 명도. 평생 남을 신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던 충직한 감시자가 왜 하루아침에 목숨을 건 탈출자가 되었을까? 그 8시간의 배신과 죄책감 뒤에 숨겨진 평양 이웃 감시 지옥도의 충격 실체.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자질하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나라. 정말 이런 나라에서 살라고 하면 전 단 1분도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다면 댓글에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실수록 젊은 세대에게 이 영상이 더 많이 추천된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애국하는 마음으로 3가지 댓글 작성,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든든한 안보 지킴이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옥련입니다. 평양 모란봉구역 제3인민반 반장으로 30년을 일했죠. 반장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 누가 몇 시에 나가고 들어오는지, 누가 누구랑 만나는지, 심지어 밤에 불이 몇 시에 꺼지는지까지 다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제 손에 붉은 잉크로 쓰인 보고서만 1000장이 넘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충성스럽게, 모범적으로요. 하지만 그날 밤, 2025년 4월 15일 밤 10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용지를 보는데 뿌옇게 흐려지더군요. 전등불은 밝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익숙한 무게였죠. 30년 동안 매일 쥐어온 무게인데 그날은 마치 납덩이를 든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펜끝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제3인민반 반장 박옥련 긴급 보고 드립니다. 여기까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줄을 쓰려는데 손이 멈춰버렸어요. 모범 주민 최영철 현재 행방불명. 이 한 줄을 쓰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늘 고요했죠. 불이 꺼진 아파트들, 가로등도 성긴 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4월의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그 바람이 제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았죠. 다시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최영철, 미귀가 추정. 미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압니다. 이 단어가 진짜 뭘 의미하는지. 탈북이에요. 그 단어를 보고서에 쓸 순 없었습니다. 규칙상 미귀가라고만 써야 하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엔 그 단어가 선명했어요. 영철이가 떠났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철이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모범적인 주민이었거든요. 매달 생활 총화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자아 비판도 열심히 하고 김일성 초상화 청소도 제일 먼저 나서던 사람이었죠. 5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에 목소리도 우렁차서 집단체조 동원될 때마다 앞줄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떠났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영철이가 떠났다는 건 제 반에서 탈북자가 나왔다는 뜻이고 그건 곧 제 책임이 되니까요. 반장으로서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거니까요. 펜을 놓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죠. 60이 넘은 제 몸에서 나오는 한숨은 젊은 사람들과 달라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한숨이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를 재촉하는 것 같았죠. 빨리 보고해, 빨리 신고해.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제 의지와 상관없이 손가락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또각또각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슬리퍼 끄는 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누굴까? 이 밤에 복도를 걷는 사람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복도는 좁아서 소리가 더 크게 울렸어요. 그러더니 제 집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죽였죠. 노크 소리가 들릴까봐, 아니, 차라리 그냥 지나가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발소리는 멈춘 채였습니다. 누군가 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귀에서 피가 쿵쿵 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아니면 30초였을까요?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발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이번엔 멀어지는 소리였죠. 또각또각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을 쓸어내리며 의자에 몸을 기댔죠. 등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시 보고서를 봤습니다. 최영철, 미귀가 추정. 이 한 줄 아래에 뭘 더 써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죠. 뭘 써야 하는지. 가족 상황 파악 중. 연락처 추적 중. 인민반 전체 경계 강화 조치 완료.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철이한테는 가족이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80줄의 늙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 영철이네 집에 혼자 남아있을 거예요. 치매를 앓고 계셔서 아들이 떠난 것도 모를 겁니다. 갑자기 제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요. 80 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죠. 옥면아, 너는 착한 애야. 착하게 살아라.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근데 제가 지금 착하게 살고 있는 건가요? 30년 동안 이웃들을 감시하고 보고하며 살아온 게 착하게 사는 거였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제 가족 사진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저. 해방 직후 찍은 사진이라 흑백이었지만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원산에 살았는데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하셨고 어머니는 장사를 하셨죠. 전쟁이 터졌을 때
저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피난을 가자고 하셨어요. 남쪽으로 내려가자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하셨죠.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어딜 가? 결국 우린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아버지는 사라졌어요. 남쪽으로 가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끌려가셨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모범적으로 살기 시작한 게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당에 충성하고 이웃을 감시하고 보고서를 쓰고 그렇게 하면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그랬고요. 저는 모범 반장이 됐고 표창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지켜온 게 뭔지 모르겠더군요.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붉은 잉크가 번지고 있었어요. 제 손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종이를 적신 거였죠. 최영철, 미귀가 추정. 이 글자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치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엔 별이 많았어요. 불이 없어서 밤하늘이 더 밝게 보였죠. 어린 시절 원산 바닷가에서 보던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밤바다를 거닐던 그때가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를 하지 않은 거였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쯤 결심했어요. 영철이네 집에 가봐야겠다고요. 혹시 영철이가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아니, 사실은 그 늙은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새벽 6시, 저는 영철이네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철문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녹슨 부분이 여기저기 보였죠.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반장으로서 주민 관리를 하러 가는 건데 말이죠.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뭔가 금지된 일을 하려는 것처럼요.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똑 3번 두드렸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슬리퍼 끄는 소리가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왔죠. 문이 삐걱하고 열렸습니다. 영철이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희끗희끗한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며칠 입은 것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 영철이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박옥년이에요. 반장이요. 제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시며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더니 다시 웃으셨죠. 아, 그래. 옥년이. 들어와, 들어와. 영철이가 곧 올 거야. 아침 준비해야 하는데.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먼지 냄새와 오래된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부엌을 보니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엔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어요. 어머니, 영철이는 언제 나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시며 대답하셨어요. 영철이 아침에 나갔지. 공장 가야 한다고. 저녁엔 올 거야. 항상 저녁엔 온단 말이야. 영철이는 사흘 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르고 계셨어요. 치매가 심해서 시간 개념이 없으셨던 거죠. 어제와 오늘, 작년과 올해가 다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냄비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쌀을 씻기 시작하셨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쌀알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어요. 아이고, 내 손이 말을 안 듣네. 늙은이 이래.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다가가 어머니 손에서 냄비를 받았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고맙다며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영철이 아버지가 보고 싶네. 전쟁 때 죽었거든. 40도 안 됐는데 말이야. 영철이 아버지는 전쟁 때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 교화소에서 돌아가셨어요. 식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잡혀갔죠. 하지만 어머니 기억 속에선 전쟁 때 죽은 걸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죠. 쌀을 씻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김일성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영철이가 매주 닦던 건데 말이에요. 그 옆에 작은 액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영철이 부부와 어린 딸아이가 찍힌 사진이었죠. 어머니, 손녀는 어디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앉아 계시다가 대답하셨어요. 딸은 시집 갔지. 남쪽으로 시집 갔어. 서울이라는 데래. 편지도 자주 오고 그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쪽으로 시집을 갔다고요? 그건 탈북을 의미했습니다. 영철이 딸도 떠난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걸 시집 간 걸로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고요. 편지 본 지 오래됐네. 언제 왔더라? 어머니가 중얼거리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쌀을 다 씻고 냄비를 불에 올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죠. 어머니는 장롱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어디 뒀더라, 편지를. 분명 여기 있었는데. 옷가지들을 꺼내시며 찾고 계셨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어머니 손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손수건이었어요. 하얀색이었는데 누렇게 변해 있었죠.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손수건 모서리에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수진. 그게 영철이 딸 이름이었습니다. 손수건을 쥐고 있는데 가슴이 저려왔어요. 이 손수건은 어머니가 딸을 위해 수놓은 거였죠. 하지만 딸은 받지 못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떠난 후에 만든 걸 수도 있고요. 찾았어?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는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가슴에 꼭 안으시더군요. 수진이가 좋아했지, 이거. 엄마 손수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반장으로서 울면 안 됐거든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죠. 하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머니, 밥 다 됐을 거예요. 나가서 드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손수건을 여전히 쥐고 계셨어요. 부엌으로 나가시는 어머니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혼자 남아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늙은이가 될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결혼은 했었지만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갖지 못했죠. 그래서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반장일이 제 전부였어요. 이웃들을 돌보고 감시하는 게 제 인생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누가 기억해 줄까요? 제가 쓴 보고서들, 제가 감시한 사람들, 그들은 저를 미워하면 미워했지 고마워하진 않을 겁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상을 차리고 계셨어요. 밥그릇 2개를 놓으시더군요. 영철이 것도 차려야지. 곧 올 거야. 영철이는 오지 않습니다. 아마 평생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영철이랑 같이 먹을게요. 제가 말했죠.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래. 같이 먹자. 오랜만에 손님이네.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영철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영철이는 착해. 엄마 말 잘 듣고 효자야.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 간대. 그럼 수진이도 오고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한 상상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어머니가 살아가는 이유일 테니까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영철이 언제 오나? 배고플 텐데.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탈북자 가족을 돌보고 있다니. 이건 명백한 규칙 위반이었습니다. 당장 보고하고 어머니를 격리시켜야 했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늙은 어머니를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설거지를 마치고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 가볼게요. 할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배웅하셨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영철이 오면 내가 왔다 갔다고 전해줄게. 집을 나왔습니다. 철문을 닫는데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철아, 어디 가니? 밥 먹고 가.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죠. 마치 벽에 눈이 달린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결심했어요. 당분간 어머니를 돌봐야겠다고요. 영철이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간적인 일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영철이네 집에 들렀어요. 어머니께 밥을 해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집안을 정리했죠. 이웃들은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반장님은 다르셔. 탈북자 가족도 챙기시네. 그들은 제가 임무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임무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제 양심이 시키는 일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하는 일이었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인민반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벽에 붙은 각종 게시물들. 김일성 초상화는 물론이고 주민명단, 당의 지시사항들이 빼곡했죠. 문을 여는데 누군가 이미 안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책상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인민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박옥련 동지시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남자는 가슴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어요. 보위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위부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줄임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밀경찰이죠. 사람들을 감시하고 조사하고 처벌하는 곳입니다. 반장인 저도 그들 앞에선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국가안전보위부 평양시 담당 최명수 감찰원입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죠. 제 사무실인데 제가 허락을 받아 앉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최명수는 제 책상 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보고서 철을 집어들고 넘겨보더니 물었어요. 최영철 동지 탈북건 보고는 올라갔습니까? 네, 올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보고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보고했다고 해야 했죠. 안 그러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보고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최명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보고서가 없는데 어떡하죠? 서랍을 열고 뒤적이는 척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 여기 뒀는데. 손이 떨렸어요. 최명수는 그런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거예요. 마치 실험실에서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요. 혹시 집에 두고 오신 건 아닙니까? 최명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 맞다. 어젯밤에 집에서 작업하다가 거기 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당장 가져오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최명수가 손을 저었어요. 나중에 보면 되죠. 그보다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펜을 들고 저를 쳐다봤죠. 최영철 동지가 사라지기 전에 특이한 행동이 있었습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영철이한테 특이한 점이 있었나? 사실 없었어요. 평소와 똑같았죠. 생활총화에도 나왔고, 김일성 초상화 청소도 했고, 이웃들과도 잘 지냈어요. 그래서 더 충격이었던 거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최명수는 뭔가 적더니 다시 물었어요.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모친과 사이가 좋았습니까? 네, 아주 좋았어요. 효자였죠.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최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효자가 치매 걸린 노모를 버리고 떠났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영철이가 정말로 탈북을 계획했다면 어머니를 데리고 갔을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부탁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사라졌다는 게 이상했죠. 그러게요. 저도 그게 이상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최명수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더니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박옥년 동지. 그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동지는 이 반의 반장을 30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탈북자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기록이 완벽하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그것도 모범 주민이.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바싹 말랐어요. 최명수는 천천히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요즘 발이 뜸하십니다, 동지. 그가 말했어요. 예전엔 매일 주민들 집을 돌아다니셨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시더군요. 혹시 어디 아프십니까?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영철이네 집에 드나드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 네. 요즘 좀 몸이 안 좋아서요. 나이가 드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변명했죠. 최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보고서는 내일까지 보입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직접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죠. 참, 최영철 동지 모친은 잘 계십니까? 혼자 계시면 불안하실 텐데. 반장님이 잘 돌봐주시니 다행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것, 제가 보고서를 아직 안 썼다는 것,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최명수가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걸음은 느긋했습니다. 마치 이미 다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때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일이었어요. 이 인민반에 최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죠. 최재호라는 남자였는데 남조선 방송을 몰래 들었다가 제가 신고했습니다. 그는 교화소로 끌려갔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 남자한테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15살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의 아버지를 신고한 날, 그 아이가 저를 쳐다보던 눈빛이 기억났어요. 증오와 원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최명수. 그가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10년이 지나 보위부 감찰원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를 조사하고 있는 거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복수였습니다. 그는 제가 저지른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실수가 나타난 겁니다.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보고서를 지금이라도 써서 제출할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신고할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최명수는 제가 며칠 동안 보고를 안 한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득 생각했어요. 과거의 한 줄 보고서가 지금 제 목을 조르고 있구나. 10년 전 제가 쓴 그 보고서, 최재호, 남조선 방송 청취 적발, 체포 요청. 그 한 줄이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일성 초상화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오늘따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초상화는 그저 조용히 저를 응시할 뿐이었죠.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보고서, 철들이 나왔어요. 30년 동안 제가 쓴 보고서들이었죠.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김영희 외국 잡지 소지, 조사 요망, 이철수 당 비판 발언, 주의 요함, 박순자 친척 탈북, 연좌제 적용, 수십 명,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 보고서 때문에 고통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가족이 파괴됐을까요? 저는 보고서 철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어요. 그 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60이 넘어 처음으로 소리내서 운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계속 중얼거렸죠.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요. 밤이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는 격리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반장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싫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감시하고 신고하며 살고 싶지 않았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어머니를 찾아가야겠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야겠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일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철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마저 꺼져 있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야 했죠. 손전등을 켜고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울릴까봐 슬리퍼를 손에 들고 맨발로 걸었어요. 영철이네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다 멈췄어요.
이 시간에 문을 두드리면 어머니가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예비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반장이라 각 집의 예비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문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다행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손전등을 켰어요. 불빛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그대로였어요. 부엌도 거실도 깨끗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 다녀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천천히 방을 둘러봤습니다. 영철이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어제는 분명 닫혀 있었는데 말이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왔다 간 걸까요? 영철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니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어제는 없던 겁니다. 가까이 가서 봤죠. 술잔이었어요. 소주잔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접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접시엔 말린 오징어 몇 조각이 놓여 있었어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이걸 놓고 간 겁니다. 마치 영철이가 얼마 전까지 여기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요. 하지만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손전등 불빛을 방 안 구석구석 비췄습니다. 침대 밑을 봤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영철이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그때 옷장 바닥에 뭔가 보였습니다. 쪼그려 앉아 집어들었어요. 봉투였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였죠.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봉투가 두툼했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죠. 망설였습니다. 열어봐야 할까? 이건 명백히 사생활 침해였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생활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가 나왔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손전등을 비추며 읽기 시작했죠. 옥면 동지에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편지는 저한테 쓴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읽었어요.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떠난 후일 겁니다. 동지께서 이 편지를 찾으실 거라 믿었습니다. 반장님은 꼼꼼하신 분이니까요.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영철이가 급하게 쓴 것 같았어요. 저는 탈북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유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동지께서도 아시잖습니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고 계속 읽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데리고 가면 도중에 발각될 겁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심하셔서 길을 가다가 소리를 지르실 수도 있고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저도 어머니도 다 죽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철이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옥면 동지. 어머니를 돌봐주십시오. 제가 돈을 좀 모아놨습니다. 장롱 밑바닥에 숨겨뒀어요. 그걸로 어머니 드실 것 사주시고 약도 사주세요.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어머니도 남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남쪽에서 꼭 찾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편지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밑에 추신이 있었어요. 동지도 떠나십시오. 이곳에 남아서 평생 사람들을 감시하며 사실 필요 없습니다. 동지도 자유롭게 사세요. 나 대신 떠나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맡긴 죄, 동지가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갚아주세요.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보며 주저앉았어요. 영철이가 저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니. 그리고 저보고 떠나라고 했다니.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장롱으로 갔어요. 밑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과연 거기에 돈이 있었어요. 북한 돈으로 5만 원쯤 됐을까요? 큰 돈이었습니다. 돈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챙겼어요. 이 편지는 누구한테도 들켜선 안 됐습니다. 특히 최명수한테는요. 방을 나오려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신 거예요. 영철아, 왔니? 어머니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죠. 네, 어머니. 저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손전등만 들고 나갔어요. 어머니는 화장실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제 불빛을 보고 미소 지으셨죠. 아이고, 옥년이구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어머니 챙겨드리려고요. 밥 드셔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서 거실로 모셨어요. 그리고 불을 켰습니다. 밝은 불빛이 방을 비췄죠. 어머니는 상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영철이가 술 마셨나? 술잔이 왜 나와 있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술잔을 치워야 했는데 깜빡했어요. 아, 제가 어제 정리하다가 깜빡했나 봐요. 치울게요. 얼른 술잔을 집어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씻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술잔을 누가 놓았을까? 최명수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밥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날씨가 좋네. 영철이 출근하기 좋겠어. 중얼거리셨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밥을 다 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영철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철이가 요즘 바쁜가 봐. 집에 잘 안 들어오네. 곧 올 거예요, 어머니. 제가 말했죠. 밥을 먹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멍하니 앉아 계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영철이 어디 간 거야? 왜 안 오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아시는 거예요. 아들이 떠났다는 걸요. 치매가 심해도 어머니의 본능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곧 와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옥년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어요. 어머니 앞에서 울면 어머니가 더 불안해하실 테니까요. 참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울음을 꾹 눌러 담았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게 했어요. 어머니,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금방 올게요. 어디 가니? 약 사러 가요. 어머니 드실 약이 떨어졌어요. 사실 약이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야 했어요. 영철이가 남긴 돈으로 국경 브로커를 찾아야 했거든요. 어머니를 남쪽으로 보내려면 브로커가 필요했습니다. 금방 올게요. 문 잠그고 계세요. 어머니께 말하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계단을 내려가며 주머니 속 편지를 만졌습니다. 영철이의 마지막 부탁이 담긴 편지. 나 대신 떠나십시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떠날 수 있을까요? 60이 넘은 제가, 30년을 이곳에서 산 제가,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여기 남으면 뭐가 있을까? 최명수의 감시 속에서 불안하게 살다가 결국 잡혀가는 것뿐이었죠. 거리로 나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평양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어두워졌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브로커를 찾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고 섣불리 움직이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그래도 조금씩 정보를 모았죠. 장마당에 가서 중국 물건 파는 사람들한테 넌지시 물어보고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들한테 귀띔을 받고요. 그러던 중 한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압록강 근처에 김 씨라는 브로커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노인들을 남쪽으로 보내는 일을 한다더군요. 물론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철이가 남긴 돈이 있었죠. 문제는 어떻게 김 씨를 만나느냐였습니다. 평양에서 압록강까지는 멀었어요. 그리고 여행 증명서가 없으면 갈 수도 없었죠. 반장인 저도 마음대로 평양을 떠날 순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중 기회가 왔어요. 시당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모든 인민반에서 일제 숙박 검열을 실시하라는 거였죠. 탈북자 적발을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검열이었습니다. 숙박 검열이란 건 밤에 갑자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누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명부와 실제 인원을 대조하고 외부인이 숨어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거죠. 보통 새벽 2, 3시쯤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든 시간이니까요. 지시문을 받은 날 저녁, 최명수가 찾아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저녁을 먹고 있었죠. 박옥련 동지, 식사 중이시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숟가락을 놓았어요. 네, 들어오세요. 최명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내일 새벽 숙박 검열 진행하십니다. 준비는 됐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최명수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번 검열은 특별합니다. 제가 직접 동행하겠습니다. 보위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라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직접 동행한다고요? 그럼 영철이 어머니 집도 검열하게 되는 거잖아요. 꼭 그러셔야 합니까? 제가 물었죠. 최명수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왜요? 문제라도 있습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혼자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요. 아니요. 최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검열은 보위부 주도입니다. 모든 인민반에 보위부 요원이 배치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그는 일어서며 서류를 제 앞에 놓았어요. 내일 새벽 2시 여기서 만납시다. 늦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떡하죠? 내일 새벽 검열하면 어머니 집도 가게 됩니다. 그럼 어머니를 숨길 수가 없어요. 최명수 앞에서 어머니를 보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새 고민했어요. 어머니를 어디 숨길까? 아니면 제 집으로 모셔올까? 하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최명수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디 있든 찾아낼 겁니다. 결국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검열 전에 어디론가 보내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디로요? 브로커는 아직 연락도 못했는데요. 새벽 1시 저는 영철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조용히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가야 해요. 어머니는 눈을 비비며 저를 봤어요. 왜? 무슨 일이야? 설명할 시간 없어요. 옷 입으세요. 빨리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느끼셨는지 말없이 옷을 입으셨어요. 저는 어머니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약, 그리고 영철이 사진. 그게 전부였어요.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영철이한테 가요. 영철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영철이가? 어디 있어? 멀지 않아요. 같이 가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별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혔죠. 저는 어머니를 데리고 제 집으로 갔습니다. 일단 제 집에 숨겨놓고 검열이 끝나면 브로커한테 연락하기로 했어요.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를 안방에 모시고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알겠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시 45분이었습니다. 15분 후면 최명수를 만나야 했죠.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께 문을 안에서 잠그라고 당부하고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탈북자 가족을 숨기고 있다니. 이건 명백한 반역 행위였어요. 들키면 저도 끝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명수가 이미 서 있었어요. 손목 시계를 보고 있더니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죠. 정확하시네요. 시작합시다. 우린 첫 번째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인민반 반장입니다. 숙박검열이에요. 문 여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부부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최명수와 저는 안으로 들어갔죠. 침실을 확인하고 부엌을 확인하고 화장실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명부와 대조하니 이상 없었어요. 그렇게 한 집 한 집 돌았습니다. 매번 같은 과정을 반복했죠. 문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고 확인하고 나오고.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20집을 다 돌았어요. 마지막 한 집이 남았습니다. 영철이네 집이었죠. 최명수가 앞장섰습니다. 마지막 집이네요. 최영철 동지 집. 그는 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누가 삽니까? 탈북한 최영철의 어머니가 혼자 계십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최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문 여세요. 저는 예비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고요했어요. 불이 꺼져 있었죠. 최명수가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어머니, 제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침실로 갔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침대는 정리돼 있었고 이불도 개켜져 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요. 제가 모셔간 걸 최명수가 알게 될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최명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계셨는데. 최명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부엌, 화장실, 방 구석구석을 다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침대 옆 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약통이 있었죠. 약이 있네요. 최명수가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치매약이군요. 이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혼자 밖에 나갔을 리 없는데요. 땀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혹시 화장실이라도 갔을까요? 제가 말했죠. 최명수는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봤어요. 박옥년 동지.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최명수는 창밖을 가리켰죠. 저기 보이십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뭐가요? 제 집이요. 최명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 5층에 삽니다.
제 창문에서 여기가 보여요. 매일 밤 지켜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매일 밤 지켜봤다고요? 동지께서 매일 아침 여기 오시는 거 다 봤어요. 밥 해주시고, 청소해주시고, 어머니 돌봐주시는 거요. 참 훌륭하십니다. 반장의 귀감이죠. 그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머니가 안 보이네요. 어디 갔을까요? 혹시 동지 집에 계신 건 아닐까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들킨 겁니다. 완전히 들킨 거예요. 최명수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영철이네 방 안은 고요했고 저희 둘의 숨소리만 들렸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최명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죠. 저는 그냥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명수는 한 걸음 제게 다가왔어요. 그냥 뭡니까? 탈북자 가족을 보호하고 계신 겁니까? 그게 반장이 할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변명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당장 동지 집에 가보죠. 어머니가 거기 계시는지 확인해 봅시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들키면 저도 끌려갈 거예요. 교화소로 가겠죠. 아니면 더 심한 곳으로요. 최명수가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조차 힘들었죠. 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명수가 문을 보더니 저를 봤어요. 여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 구멍에 넣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최명수가 제 손에서 열쇠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불이 꺼져 있었죠. 최명수가 불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방을 비췄어요. 어머니. 최명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뒤따라갔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불을 덮고 깊이 잠들어 계셨죠. 새벽에 제가 모셔왔을 때 그대로였어요. 최명수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역시 여기 계셨군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위험해서 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반장으로서 주민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고 애썼죠. 최명수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요? 탈북자 가족을 숨기는 게 보호입니까? 그는 무전기를 꺼냈어요.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원래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제발요. 최명수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하지만 무전기는 내려놓았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어머니를 원래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시고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최명수는 더 이상 말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겨우 넘겼구나 싶었죠. 하지만 내일까지만이었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이 어머니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만약 영철이가 최근까지 집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탈북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테고, 제가 감시를 소홀히 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해가 뜨자마자 저는 영철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집에 그대로 주무시게 했어요. 혼자 조용히 움직여야 했거든요. 영철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을 살펴봤어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죠.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떠난 사람의 방 같았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어봤죠. 그릇들이 있었어요. 술잔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소주병도 찾았어요. 반쯤 남은 병이었죠. 영철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 술잔을 놓았어요. 그리고 소주를 따랐습니다. 반잔 정도요. 마치 누군가 마시다 만 것처럼 보이게요. 냉장고에서 오징어를 꺼냈습니다. 영철이가 좋아하던 안주였어요. 접시에 담아 책상 위에 놓았죠. 그리고 젓가락도 하나 놓았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봤어요. 그럴듯했습니다. 마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여기서 술을 마셨던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너무 깔끔했습니다. 좀 더 생활감이 필요했어요. 침대로 갔습니다. 이불을 살짝 흐트러뜨렸어요. 그리고 베개도 비스듬하게 놓았죠. 옷장을 열어 영철이 옷 한 벌을 꺼내 의자에 걸쳐놨습니다. 마치 입으려다 놓은 것처럼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칫솔을 적셔서 세면대 옆에 놓았어요. 수건도 살짝 젖혀서 걸었죠. 누군가 최근에 사용한 것처럼 보이게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좋았어요. 이제 영철이가 며칠 전까지 여기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증거를 조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지키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집을 나와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나 계셨어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죽을 끓여드렸어요. 어머니는 한 숟가락씩 천천히 드셨습니다. 옥년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언제 영철이한테 가? 곧 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사실 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브로커한테 연락해서 어머니를 먼저 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따라가고요. 하지만 어머니한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실까 봐요. 오후가 됐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영철이네 집으로 모셨어요. 최명수가 원래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으니까요. 어머니, 집에 계세요. 저 잠깐 다녀올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디 가니? 장 보러 가요. 저녁 준비해야죠. 사실 장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브로커를 만나러 가는 거였어요. 약속 장소는 장마당 근처였습니다. 장마당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물건 사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구석진 골목이었어요. 쓰레기통이 있는 곳이었죠. 거기서 브로커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 남자가 나타났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죠. 박옥면?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요. 제가 대답했어요. 들었습니다. 노인 한 분 남쪽으로 보내고 싶다고요? 네, 제 어머니예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5만 원입니다. 영철이가 남긴 돈이 딱 그 정도였어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남자는 돈을 세어보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언제 출발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모레밤입니다. 장소는 따로 알려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남자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한 가지 알아두세요. 중간에 마음 바뀌면 안 됩니다. 한 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어머니를 혼자 보내는 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까지 같이 가면 최명수가 바로 눈치챌 거예요.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저는 나중에 따라가는 게 안전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죠.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골목을 몇 번 돌아서 영철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가빴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최명수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왜 여기 있죠? 박옥면 동지. 최명수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최명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집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걸 발견했더군요. 그는 영철이 방을 가리켰어요. 책상 위에 술잔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주도요. 마치 며칠 전에 누군가 마신 것처럼 보이더군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들킨 건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명수가 계속 말했어요. 술잔에 금이 가 있더군요. 아주 작은 금이요. 그리고 그 금이 새로 생긴 거였습니다.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최명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흘 전 제가 여기 왔을 때 그 술잔을 봤거든요. 그때는 금이 없었어요. 깨끗한 잔이었죠. 그런데 오늘 보니 금이 가 있더군요. 누가 새로 갖다 놓은 거겠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예요. 술잔을 옮기다가 살짝 부딪혀서 금이 갔던 겁니다. 그걸 못 봤던 거죠. 동지께서 일부러 흔적을 만드신 겁니까? 최명수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최영철이 최근까지 여기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저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최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옥면 동지가 뭘 하려는지 압니다. 어머니를 지키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증거를 조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죄가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동지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는 문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멈춰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죠. 그리고 모레밤 조심하십시오. 장마당 근처는 요즘 감시가 심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브로커를 만난 것도, 모레밤에 떠나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막지 않았을까요? 왜 저를 잡아가지 않았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명수는 제 원수였어요. 10년 전 제가 그의 아버지를 신고해서 죽게 만들었죠.
복수할 기회였는데 왜 놓아준 거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 옥년아.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모레 밤 떠나야겠다고요.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거예요. 그날 오후 다시 영철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보고 계셨죠. 제가 들어가니 고개를 돌리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옥년이 왔구나. 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아직.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간단하게 국을 끓였죠. 밥이 다 되고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드셨습니다. 가끔 먼 곳을 보는 듯한 눈빛이셨죠. 무슨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철이 생각.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영철이가 어렸을 때 말이야. 참말 잘 듣는 아이였어. 엄마 심부름도 잘하고 동생들도 잘 챙기고. 동생들이요? 제가 물었죠. 영철이한텐 동생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잠시 멈추셨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맞다. 동생들은 전쟁 때 죽었지. 폭격에. 3명이나 한꺼번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는 전쟁의 상처를 아직도 안고 계셨어요. 70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생생했던 겁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로 가셨어요. 그리고 장롱을 여시더니 뭔가 꺼내셨습니다. 라디오였어요. 낡은 라디오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물건이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걸 닦으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이거 오래됐네. 영철이 아버지가 사준 건데. 라디오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옛날에는 이걸로 노래도 듣고 뉴스도 들었지. 요즘은 고장나서 안 되는데. 라디오를 받아봤습니다. 정말 낡았더군요. 다이얼도 녹슬어 있었고 안테나도 부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전원 코드는 있었습니다. 한번 켜볼까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켜봐. 혹시 되려나? 콘센트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켰어요. 지지직 하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다이얼을 돌려봤죠. 여러 주파수를 넘어가며 돌렸어요. 대부분 잡음 뿐이었습니다. 가끔 북한 방송이 희미하게 들렸지만 금방 끊겼어요. 계속 돌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선명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트로트였어요. 여자 가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단장의 미아리 곡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노래, 남조선 노래였어요. 어떻게 여기서 이게 들리죠? 어머니는 라디오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이 노래, 알아. 옛날에 들었어. 전쟁 끝나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라디오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노래가 계속 흘렀습니다. 눈물 젖은 미아리 곡에 가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따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저도 이 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전쟁 직후 거리에서 누군가 이 노래를 불렀죠. 그때는 남과 북이 완전히 갈라지기 전이었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노래가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이 노래 속에 담긴 이별과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따라 부르셨어요. 저도 모르게 같이 흥얼거렸죠. 우린 그렇게 한참을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자 아나운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KBS 제1방송입니다.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남조선 방송이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들리는 거죠? 중국 쪽 전파가 넘어온 걸까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맑음입니다. 기온은 영상 15도. 평범한 일기예보였어요. 하지만 저한텐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그 단어를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서울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죠. 높은 빌딩들, 밝은 거리, 많은 사람들. 그곳은 제가 평생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아니, 갈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떠날 수 있었어요. 영철이처럼요.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울 가고 싶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저를 봤어요. 눈물 자국이 있는 얼굴이었죠. 서울? 거긴 어떻게 가? 갈 수 있어요. 영철이가 간 것처럼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영철이는 젊으니까 갔지. 난 늙었어. 못 가.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랑 같이 가요. 영철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영철이 만나러 가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영철이가 기다리고 있어? 네, 분명히요. 그럼 가야지. 우리 영철이 보러.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래오래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죠. 괜찮아요. 우리 꼭 갈 거예요. 라디오에선 계속 뉴스가 흘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북한 이탈 주민. 그게 곧 우리가 될 거예요. 저와 어머니가요. 라디오를 껐습니다. 지지직 소리가 멈췄어요. 고요해졌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그 트로트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 노래는 이별의 노래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재회를 꿈꾸는 노래였죠. 우리도 이별할 겁니다. 이 땅과 이 산과.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자유와 희망과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평양의 노을은 항상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노을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 저녁 먹고 일찍 주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긴 여행을 떠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영철이한테 가는 거지? 네, 영철이한테 가요. 저녁을 준비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밤 11시 브로커가 약속한 시간이었어요. 압록강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죠. 거기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엔 남쪽으로요. 위험했습니다. 잡히면 총살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남으면 어차피 끝이었죠. 최명수가 저를 놓아주지 않을 테니까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저 단둘이서요. 마지막 식사였을 겁니다. 이 집에서의, 이 땅에서의요. 맛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응, 맛있어. 옥년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됐거든요. 강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려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어요. 푹 주무세요. 밤에 깨울 거예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금방 잠드셨죠. 저는 거실로 나와 짐을 챙겼습니다. 많이 가져갈 순 없었어요. 작은 배낭 하나에 옷 몇 벌, 약,
돈, 그리고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우리 가족은 전쟁 때문에 헤어졌죠. 그리고 저는 평생 헤어진 채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비록 늦었지만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1시간 후면 출발이었죠. 어머니를 깨워야 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어머니.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가야 해요. 영철이한테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셨어요.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고요했어요.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하며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가요,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응, 가자. 우리 영철이한테. 그렇게 우린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밤거리를 마지막으로요. 평양 외곽에 도착한 건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하며 걷는데 숨이 가빠왔어요. 60이 넘은 몸에 이런 긴 거리를 걷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끝이었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폐공장 근처였어요. 오래전에 문 닫은 섬유공장이었죠.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어요. 여기가 맞나? 중얼거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죠. 아무도 없었어요. 브로커가 온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죠. 박옥면?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요. 제가 대답했어요. 남자는 제 뒤에 선 어머니를 봤습니다. 노인도 같이 가십니까? 네, 어머니예요. 어렵습니다. 노인은 길을 못 갑니다. 체력이 안 돼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돈은 2배로 드릴게요. 제발 어머니도 데려가 주세요. 제가 애원했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걸어야 하는 거리가 40km가 넘어요. 그것도 산길로요. 노인이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어요. 제가 업고라도 갈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2분 다 버리고 갑니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남자는 손짓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린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뒤편으로 돌아가 산길로 들어갔어요. 가파른 오르막이었죠.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걸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괜찮아. 영철이 보러 가는 거잖아. 1시간쯤 걸었을까요?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못 가겠어. 다리가 안 움직여.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조금만 더 가요. 조금만요. 하지만 어머니는 일어서지 못하셨어요. 브로커가 뒤돌아봤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속도를 내야 해요. 날 밝기 전에 강에 도착해야 합니다. 제가 업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등에 업었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참을만 했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업힌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미안해, 옥면아. 내가 짐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죠. 계속 걸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브로커가 멈춰 섰어요. 잠깐 쉬죠. 저는 어머니를 내려드렸습니다. 바위에 앉아 숨을 돌렸어요. 브로커가 물통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어머니한테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마시시며 하늘을 보셨어요. 별이 예쁘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하늘을 봤습니다. 정말 별이 많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없으니 밤하늘이 더 밝게 보였죠. 영철이도 이 별들을 보고 있을까?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브로커가 일어섰어요. 가야 합니다. 우린 다시 걷기 시작했죠. 어머니를 다시 업고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압록강이었어요. 브로커가 속도를 늦췄습니다. 조심하세요. 경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주위를 살폈어요. 강둑에 초소가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죠. 경비병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기를 피해서 가야 합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어요. 강물이 낮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 건너야 합니다. 우린 숲속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초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도착했어요. 강물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여기서 건넙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물이 허리까지 찹니다. 노인을 업고 가세요. 어머니를 다시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발을 담갔어요.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였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엔 허리까지요. 강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돌에 이끼가 끼어 있었거든요.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비쳤어요. 손전등 불빛이었죠. 거기 누구냐?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이었어요. 우릴 발견한 겁니다. 빨리.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물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죠. 멈춰라. 쏜다. 경비병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어요. 제 옆이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고개 숙이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제 등에 바짝 붙으셨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정확히 조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드디어 반대편 강둑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브로커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요. 뛰세요.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우린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어요. 한참을 뛰고 나서 멈춰 섰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어머니를 내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살았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긴 중국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서둘러 안전가옥으로 가야 해요. 우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중국 땅을 걷는 거였어요. 북한이 아닌요.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죠. 어머니, 보세요. 해가 뜹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떠오르는 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셨죠. 새로운 날이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새로운 날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삶이요.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북한 땅이 보였어요. 제가 60년을 살았던 곳이었죠.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옥년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나를 데려와줘서. 제가 고마워요, 어머니. 저한테 용기를 주셔서요. 우린 계속 걸었습니다. 새로운 땅 위를요. 자유를 향해서요.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자유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젊은이들에게 진짜 안보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후손들에게 남기는 안보 유언장과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다음에도 이처럼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는 든든한 안보 지킴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뒷이야기 짧게 들려드릴게요. 그날 오전 8시 평양. 최명수는 영철이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봤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정리된 흔적이 있었어요. 누군가 서둘러 짐을 쌌던 것 같았죠. 침실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어요. 최명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무전기를 꺼냈어요. 본부, 이쪽은 최명수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제3인민반 반장 박옥면, 탈북 추정됩니다. 최영철 모친과 함께요. 무전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적 지시 내리겠습니다. 추적 필요 없습니다. 최명수가 말했어요.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중국 땅에 도착했을 겁니다. 잡을 수 없어요. 최명수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박옥면, 30년 동안 충실한 반장이었던 그 여자가 떠났군요. 10년 전 자기 아버지를 신고했던 그 여자가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복수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명수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아마도 박옥면의 마지막 눈빛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제 새벽 숙박 검열 때 봤던 그 눈빛. 공포가 아니라 결단이 서린 눈빛이었죠. 그 눈빛이 10년 전 자기 아버지의 눈빛과 비슷했습니다. 끌려가던 날 아버지가 자신을 보며 마지막으로 보냈던 그 눈빛과요. 용서해라, 명수야. 나는 자유를 택했다.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유. 그게 뭘까요? 감시받지 않고 사는 것? 두려움 없이 사는 것? 최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자기는 보위부 요원이었으니까요. 자유 같은 건 생각할 수 없었죠.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박옥면의 인사기록부였어요. 30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죠. 표창장 사본, 보고서, 목록, 주민관리 실적.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빈 페이지였어요. 거기에 펜으로 한 줄을 썼습니다. 박옥면, 탈북, 추적 불가, 기록 말소.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박옥면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기록에서 지워진 거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다른 주민들이 나와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반장님이 사라졌대요. 어디 갔대? 탈북했다던데.
최명수가 다가가자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는 국가안전보위부 최명수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인민반을 관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박옥련은 반역자입니다. 그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은 같이 처벌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최명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높이 떠 있었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반장이 됐군요. 박옥련처럼 주민들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하지만 박옥련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옥련은 결국 떠났지만 자기는 남았다는 거요. 왜 남았을까요? 여기가 좋아서? 아니면 떠날 용기가 없어서? 최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일을 할 뿐이었죠. 보위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자기 사무실로 갔어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3인민반 관리 보고서. 빈 종이였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줄을 썼죠. 신임 반장 최명수, 관리 업무 개시.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평양 시내가 보였습니다. 붉은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한 방송이었어요.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익숙한 멘트였죠. 최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박옥련의 뒷모습을요. 그들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니, 선택할 수 없었던 건지도 모르죠. 눈을 떴습니다. 서류를 계속 작성했어요. 보고서를 쓰고 명단을 정리하고 감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최명수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5층 자기 집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아래가 보였습니다. 영철이네 집 창문이 보였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누군가 살던 흔적은 이제 없었습니다. 최명수는 한참을 그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창문을 닫았어요. 커튼을 쳤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아버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나 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그를 감쌌을 뿐이었죠. 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말라버렸던 거죠. 새벽이 왔습니다. 다시 해가 떠올랐어요. 최명수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40이 넘은 자기 얼굴이 비쳤죠. 주름이 늘었더군요. 오늘도 일하러 가야지. 혼잣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영철이네 집 앞을 지나쳤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죠. 지친, 무표정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최명수도 그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걸어갔어요. 보위부 건물로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어요. 봄바람이 불었죠. 어디선가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의 소리였어요. 최명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새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국경 너머로요. 그는 한참을 그 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다시 걸었어요.
감시는 계속됐습니다. 새로운 반장의 이름으로요.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엔 아주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떠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명수 자신조차도요. 그리고 같은 시각 중국 어느 안전가옥에서 박옥년과 어머니는 따뜻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데려온 곳이었어요. 며칠 후면 남쪽으로 갈 수 있다고 했죠. 영철이를 만날 수 있을까?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옥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분명히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옥년은 가슴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기가 찍힌요. 아버지, 저 이제 자유해요. 속삭였습니다. 늦었지만 찾아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어머니가 옥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옥년아.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해가 뜨는 걸 봤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요.